안녕하세요. 해커스 임용 영문학 담당 이상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샘플 특강으로서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영문학 관련 기출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샘플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용고사에서 우리가 2014년부터 5년 동안, 2018년도까지 5년 동안 실시해 왔는데, 보통 이제 영문학에서는, 소설, 시, 드라마, 혹은 뭐 에세이 정도, 4개 장르에서 보통 나오는데, 크게는 이제 소설, 시, 드라마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저는 이제, 해커스 임용에서 소설, 및 비평문 혹은 에세이 같은 그 장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어떤 소설 문제가 나왔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경향성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이제 임용고사 영문학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데 과연 어떻게 영문학을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렇죠?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어의 유창성. 영어의 유창성. 뭐 우리가 이 문학이든 여기 이제 일반 영어, 뭐 문학이든 교육학 이렇게 3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문학이든 일반 영어든 교육학이든 다 결국은 영어 지문으로 영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즉 다시 말하면 뭐 단어라든가 뭐 단어를 통해서 속독, 독해, 뭐 결국 같습니다. 결국 이제 문학이라는 장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반 영어든 문학이든 교육학이든 영어가 유창하면은 결국 그 장르가 어떠한 것이든 간에 능숙하게 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창성을 키워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영문학 지식의 구조화다. 결국 이제, 일반 영어 틀려서 이제 문학이니까 문학의 어떤 그 룰이라든가 규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그, 작품, 소설, 작품을 많이 단편이든 장편이든 많이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4년 동안 학부과정 동안에 영어학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 영어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을 깊이 있는 공부를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최소한 우리 해커스 임용의 문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아주 핵심 파트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영문화의 지식을 구조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다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작품 분석이죠. 여러분들이 뭐 비평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작품 분석을 깊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따라서 최소한의 이해를 하고 서술형이면 2줄 내지 한 3줄 정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평은 핵심어라든가 주제어를 골라 쓰면 되는 거고 뭐 그 정도 수준의 작품 분석이 되겠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작품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보통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고 굉장히 큰 바다에서 사실상 작은 어떤 지식을 구하는 것처럼 망망대해서 뭐 그렇게 막연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막연한 생각을 갖거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영문학의 지식을 구조화시키는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격언을 하나 여기다 줘보는데요. 실패는 병가의 상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해커스 임용 문학 파트 뭐 강의를 듣는 학생들 다양한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한 번 혹은 2번 실패를 맛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꾸미지 마시고 우리 강의를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시고 따라오시면은 단기간 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노량진에는 사실상 많은 학원들도 있고요. 뭐 스타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생들이 많고 뭐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지식을 전달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개인들이 좋은 지식 그리고 단기간에 합격을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수지만은 소수 정예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실패를 계속 너무 많은 반복을 하면 안 되겠죠. 단기간에 합격하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워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결국 이제 그 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혼자 하는 건데요. 학원에서 저 같은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기는 하겠지만은 결국 홀로서기가 돼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임용고사는 굉장히 힘든 거다. 1년, 2년 공부해도 잘 안 된다. 이거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렇지만 이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확신입니다. 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자신감, 확신감을 가지고 홀로서기를 자꾸 해봐야 된다. 홀로서기를 자꾸 하다 보면 학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안 되겠죠. 학원에서는 나름대로 가이드를 해주되 그 자료를 가지고 믿고 최대로 따라와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시험 문제에 대한 이해, 경향, 파악 이런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서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어의 유창성, 영문학 지식의 구조화, 그 다음에 실패는 명갈상사다. 그다음 네 번째 홀로서기 습득,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우리가 한번 영문학을 시험을 준비한 데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영문학 기출, 그러면 영문학 기출 문제의 전반적인 패턴은 어떤 것이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제 실시해 왔어요. 매년 이제 임용고사는 5년 패턴으로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조금 이제 변화가 가능할 것이, 아직까지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가 교육부에서 그런 고시는 안 나왔습니다. 이제 교육과정 평가원의 모의고사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2019년도에 어떤 출제 경향이 이제 방침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 2014년부터 5년 동안의 어떤 영문학 소설이든 시든 드라마든 이 세 장르 혹은 네 장르의 어떤 중요 패턴은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비유적으로 수사적 언어를 많이 구사한다. 즉 문학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반 영어하고 틀려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주관적인 어떤 정보를 통해서 그 주관적인 정보 내에서 나름대로 어떤 그 핵심 사항, 그 주제라든가 나름대로 그 출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figurative language라고 그러죠. figurative language가 문학 문제에서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형식이다,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igurative language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용해서 푸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 figurative language에는 우리가 보면 이제 은유, 메타포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직유, similar. 그 다음에 환유, 메토노니. 그 다음에 의인, personification. 그 다음에 donor, apostrophe. 이게 한 5가지 정도의 어떤 이 형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여기 은유죠. 은유, 메타포. 이 메타포라는 것은 잠시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A는 B다 할 때, 보통 이제, 정의를 내릴 때 작가들이 어떤 서술을 하는 방식이죠. A는 B다 할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A는 B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A와 B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늑대다. I am a wolf. 그죠? I am a wolf. 내가 늑대다. 자, 사실상 I가 여기서 A가 되겠고 wolf가 B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고 I는 wolf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동물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보통 이제 A라는 그 주체와 서술되는 그 B라는 객체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그럴 때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은유라고 그럽니다. 메타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문학에서 A는 B다 할 때 I am a wolf라는 표현을 왜 쓰냐?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이제 비유적 표현이고 수사적인인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강조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울프라는 어떤 표현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문장을 쓰는 거죠. 자, 울프의 특징은 뭐가 되겠습니까? 동물이지만은 굉장히 날렵하고 강하고, 그렇죠? 어떤 자연세계, 생존세계에서 굉장히 강인성을 지니는 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학의 비유적 언어의 이해는 사실상 굉장히 그래서 이 문학 파트가 문제는 많이 안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임용고사 합격에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비유적 언어의 어떤 뭐랄까 난해성이랄까 다양한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가 전달되되 정확하게 그 핵심을 뽑아서 쓴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용고사에서 문학 파트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A는 B다 할 때 A와 B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은유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직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보통 이제 she, is, 뭐 보통 이제 like라든가 뭐 as라든가 이렇게 이러한 전사를 사용해 갖고 남에 나오는 대상을 표현할 때, 그래서 보통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이, 뭐, 이렇게, 뭐뭐와 같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통 이제 직유, similar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밖에 이제 환유라는 것은, 쉽게 하면 이제 이것도 이제 강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왕을 표시할 때요. 예를 들어서 왕을 표시할 때,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킹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은, 뭐 킹이나 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보통 이제 크라운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크라운은 이제 보통 이제 왕관인데요. 이게 왕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질 않고, 이 크라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왕을 표현하는 이러한 방식을 보통 이제 환유라고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사적인 의미에서 한국을 그릴 때 한국이라는 코리아라는 그 명칭을 낼 때 보통 서울이라고 하죠. 그 도시의 수도를 가지고 보통 이제 국가를 지칭합니다. 그다음 예를 들어서 미국 할 때는 워싱턴, 러시아 할 때는 모스크바, 영국 같으면 런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환유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웨스트 하면은 서방 세계, 이스트 하면 뭐 공산권 나라들, 우리가 뭐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인은 말 그대로 아까 은유법에서 A라는 주어가 B라는 서술어가 같이 일치하자. 즉 나와 동물, 나라는 인간이 그죠? 울프라는 동물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같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일치된 것처럼, 마치 인것처럼 쓰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의인법이라고 하죠. 동물을 인간화시키는 그러한 패턴, 방식을 우리 이제 문학에서는 저런 게 가능하죠. 우리가 이제 일반 영어에서는 그런 게 좀 쉽지 않은데 문학 파트에서는 의인법이 충분히 가능하고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애니멀 팜이라든가 뭐 이런 표현, 이런 작품들에 보면 동물들이 실제 사람처럼 활동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앨리스 아일랜드 그런 작품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도노라는 것은 이제 도치라든가 강조, 뭐 이름, 반복,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이제 도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어가 뭐 뒤로 가고 보어라든가 목적어가 앞으로 와서 이렇게 강조시킨다든가 뭐 그런 것들, 이런 것을 보통 도노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많이 불러요. 제임스라든가 뭐 로버트라든가 이름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문장 앞에다 제시해서 Is that you? 당신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강조용법으로서 이 도노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 언어에는 은유, 직유, 환유, 의인, 도노, 이러한 패턴에 따라서 되게 문제가 되게 특히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은유. 이 시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하죠. 영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은유
은유의 어떤 패턴, 속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면 정답을 쓰지 못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소설은 조금 그래도 지문의 그 글밥이 그 단어 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 문장하고 단어 수가 많이 제시하다 보니까 비록 그 은유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문장이라든가 단어들을 어구들을 통해서 은유의 즉 작가가 말하는 즉 이 출제자가 의도하고는 그 은유 문장 표현의 정확한 의미를 그렇죠 골라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시 같은 경우는 뭐 그 상당수 거의 모든 행인 은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소설보다는 좀 은유가 많이 포함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환이라든가 의는 이제 돈은 이제 전반적인 의미 자체에서 저런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라든가 개성을 표현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패턴들이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임용고사에서 가장 많이 뭐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어떤 경향이 아니라 그 이전에 거의 한 22년 동안 실시해 오는 가운데 항상 기입형이든 서술형이든 이 비유적 언어의 정확한 이해, 수사적인 표현의 이해가 없이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특강이라든가 심화 강의, 테마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장르, 이러한 언어들을 통해서 언어들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결국 이제 주관식 문제다 보니까 2점짜리 기입형 문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점짜리 기입형 문제는 되게 보면 이제 지문 전체에서 반복됩니다. 반복되다 보니까 그 반복되는 어구 아니면 주제를 파악하면 주제와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점짜리 그 기입형 문제는 큰 문제였는데 4점짜리 서술형하고 이제 일반 영어 5점짜리 논술형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 때는 결국 어떻게 보면 영작의 어떤 그 규칙이라든가 루브릭, 여기 이제 라이팅 루브릭인데 라이팅 루브릭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교육과정 평가의 서술형 영작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2013년부터 2014년에 그 국립국제기업은 리트 국가영어 능력평가시험 1급 연구원으로 한 2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기야 그 1급 시험의 기준이 그대로 임용고사 서술형이든 논술형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그 툴을 거의 예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쓰는 측면에서 쓰고 서술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 룰이 나름대로 적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임용고사의 룰은 아닐지라도 하기야 임용고사는 이 서술형이든 정답을 밝히지 않습니다. 교육부라든가 교육과정평가에서 어떻게 채점이 되고 있고 어떻게 점수가 매겨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관련 계통의 기관에서 이 주관식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채점을 했던 그 기준이 나름대로 어떤 공통 본무가 있을 겁니다. 같은 연구원들이 다 준비하고 거의 비슷한 교수들이 참여를 하니까요. 이 툴을 만들었던 교수들이 또 임용고사도 출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국가영어 시험에도 참여했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쨌거나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5가지 요소를 한번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스크 컴플리션입니다. 태스크 컴플리션 보통 이제 TC라 그러는데요. 보통 이제 전문용어로 이제 TC라 그래요. TC라는데 이 TC는 결국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서술형이든 논술형이든 어떤 글을 쓸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핵심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논술형 문제에서 환경에 대한 지문이 주어지고 환경에 대한 지문을 주어지고 그 지문에 따라서 논술하시오. 뭐 어떤 이제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환경 관련해서 환경에 관련하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주제가 되게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제로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가장 무엇입니까? 공해를 줄이는 거죠. 공해를 줄이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무를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쓰레기 배출을 줄인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항들을 적고 있느냐, 안 적고 있느냐, 문법이 틀리고 안 틀리고를 떠나서
그럴 때 우리가 보통 그걸 TC라, Task Complete. 정확하게 수험자가 이 문제의 나름대로 핵심을 파악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문제가 평가 기준이 보통 Task Comple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ccuracy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요소를 다 충족했다고 문제가 다 맞느냐? 그렇지는 않죠. 영어 문장은 결국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그 다음에 뭐 문법이 맞아요. 어순이 맞아야 되고 형식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맞아야죠. 그 다음에 스펠이 맞아요. 스펠이 틀리면 안 되죠. 영어에서 주관식 문제에서 단어의 스펠의 오류는 그건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정확성이죠. 정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플루언시가 있어요. 플루언시 바로 유창성인데요. 유창성. 문학 파트에서 서술형 문제는 한 3줄 내지 한 4줄 정도 쓰면 되겠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더 쓸 수도 있겠지만요. 플루언시, 즉 다시 말하면 단지 그냥 주어 동사만 나열을 했느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and라든가 아주 쉬운 예로 and라든가 or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when 같은 접속사를 쓴다든가 아니면 whether 아니면 관계대명사 뭐 who 이러한 어떤 그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지 즉 다시 말하면 복문의 문장을 많이 썼는지 복문과 우리가 보통 이제 복문과 중문이라 그러죠. 보통 이제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이제 복문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 and나 or 같은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중문이라고 그러죠. 즉 쉽게 말하면 문장을 좀 길게 쓰긴 쓰는데 이런 어떤 요소들을 적용해서 문장을 좀 길게 썼는지 즉 다시 말하면 어휘수를 나름대로 풍부하게 해서 접속사와 더불어서 아니면 전사와 더불어서 많이 썼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플루언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디스코스. 디스코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성입니다. 논리성. 문장을 막 쓴다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죠. 논리가 맞아야 돼요. A는 B, 그 다음에 B는 C인데 A가 그래서 D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가 맞아야 돼요. 3단 논법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가정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 나름대로 논리가 맞아야지. 논리가 안 맞고 그냥 뭐 왔다 갔다 자기 생각하는 대로 막 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용고사 문학 파트의 서술형 문제에서는 항상 논리성 대개본 이제 TC라든가 accuracy 정도, 그다음 fluency, discourse 이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는 그렇죠. 크게는 차지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짧지만은 논리성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socio pragmatic appropriateness다. 보통 그래서 SP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SP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사회학적인 어떤 적절성이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문장이 좀 길면은 이제 서론, 본론, 결론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이 문장의 서론과 본론과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디스코스하고 좀 비슷한데요. 디스코스하고 비슷한데 이것은 이제 형식적인 측면에서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이 서술형 즉 그 라이팅 즉 논술형이든 논술형이든 서술형이든 글을 쓰는 것인데 이게 문어체가 되면 안 되죠. 프리즈라든가 hey, hello라든가 이렇게 구어체 문장을 절대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구어체 문장보다는 문어체의 문장을 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I would like to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절대로 쓰면 안 되죠. 이런 표현들은 구어체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다이얼로그에서는 나올 수 있는 문장이지만 이렇게 정답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well 이런 표현들, 이런 거 hey, hi 이런 표현들 절대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통 SP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육과정 평가의 서술형 영작 기준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임용고사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같은 어떤 기관에서 임용고사를 출제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TC, 그 다음에 accuracy, 보통 AC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fluency, FA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디스커스, 보통 이제 DC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Social Primary Appropriateness부터 SP라고 이렇게 5가지 요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관식, 서술형이든 논술형 문제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영문학 기출 문제를 분석해봤는데, 그러면 그동안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소설 파트만 제가 이제 골라봤는데요. 시하고 이제 뭐 드라마 등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제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소설 파트에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이 5년 동안 시험을 우리가 임용고사에 어떠한 문제 패턴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4월 20일경인가요? 그때 우리 해커스 임용에서 기출문제 특강이 한 이틀간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강을 내용을 이제 나름대로 동영상과 오프라인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자세히 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샘플 강의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2014년부터 18년 동안의 문학 파트 중에서 소설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이 나오고 어떤 패턴들이 나왔는지 그렇게 맛보기로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소설 파트인데 첫 번째 2014년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문학 파트에서 특히 이제 소설 파트에서 두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요. 기입형으로 모두 이제 기입형, 서술형 아니로 이제 기입형 2점짜리가 되겠네요. 기입형으로 해서 전공회의 14번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이라는 작품이 나왔네요. HDL 소로의 월든은 임용고사에서 한 두 차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문학 즉 미국 문학에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인물입니다. 이 소로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미국 낭만주의의 어떤 아버지다. 하기야 미국은 뭐 영국은 낭만주의다, 고전주의다 이렇게 뭐 장르를 구별해서 많이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적용을 시켜왔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절주의라든가 트랜센던탈리즘, 초절주의 정도 이렇게 아마 그 어떤 문학사조를 적용해 보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H.D. 소로의 월든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미국 문학의 초절주의라든가 아니면 낭만주의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가 2014년도 기입형 문제로 나왔네요.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거, 초절주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의 15번에 메리 셸리의 프랭크슈타인이라는 작품이 나왔네요. 이 프랭크슈타인은, 특히 이제 이 메리 셸리 같은 경우는 피비 셸리, 서풍으로 뭐 그런 유명한 영국의 낭만주의, 후기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죠. 그 사람의 아내 되는 사람이에요. 메리 셸리가 아내 되는 사람인데 프랭크슈타인이라는 작품을 쓴 바 있습니다. 그 당시 19세기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한 작품이죠. 어떻게 보면 공상과학적인 엘버트 프랭슈타인이라는 박사가 나름대로 프랭슈타인이라는 어떤 괴물을 만들어요. 만든데 그 괴물을 만듦으로써 나름대로 그 괴물이 나중엔 그 자신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죽이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상당히 고전성, 아주 사실주의 어떤 그 바탕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비해서 이 프랭크슈타인이라는 작품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높이 나름대로 평가를 이 문제가 바로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2014년도 이 프랑크슈타인의 이 문제 기입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요청과 거절. 요청을 했는데 뭐 거절했다. 왜? 이 프랑크슈타인이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파괴 본능에 대한 어떤 핵심어를 찾는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둘 다 결국 이제 소르의 월드는 어떤 자연적인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메리 셸리는 프랑크슈타인은 어떤 요청과 요구에 따라서 그에 대한 거절로서 어떤 인간과 어떤 그 공상과학적인 그 인물과의 어떤 싸움이랄까요? 뭐 그런 가정에서의 비극적인 어떤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살적인 단어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적인 측면, 주제를 통해서 키워드를 찾는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5년 후 가보시면은, 나서니 허슨의 데이비드 스원. 우리 나서니 허슨은 영국 멤버라는 게 스카렐레라, 주원고시로 너무나 미국에서 유명한
작가죠.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데이비드 스완이라는 이 작품은 줄거리가 뭐 간단한 지문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전체 줄거리는 뭐 여러분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고전성이랄까요? 상당히 그 주인공이 갑자기 어디를 가다가 그죠? 잠이 들어버립니다. 어디를 가다가 잠이 들어버렸고 결국 좋은 길을 다 놓치는 어쩌면 인간과 인간의 어떤 관계, 인간과 자기 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이 행해지는 건 아니죠. 의지에 관련 없이 뭐 인간의 사회는 인간의 인간관계 아니면 사회관계의 어떤 흐름은 결국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좀 운명론적인 그런 게 지금 굉장히 강한데요. 나선이 홀서는 굉장히 청교도적인 어떤 그런 그 굉장히 검실성이랄까요? 아직 어떤 굉장히 그 깊은 종교성이 굉장히 깊은 작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에드워드 얼비의 The Jew Story. 이 Jew Story, 벌써 여기 Jew Story라는 의미가 되지. 인간과 어쩌면 동물의 관계, 특히 여기서 개가 나오는데, 독이 나오는데요. 인간과 개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굉장히 힘듦에 불구하고, 인간과 개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인간성의 회복이랄까, 자신의 어떤 깨달음이랄까, 뭐 이제 그런 걸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기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셔우디 앤더슨의 Sophistication from Wiseburg, Ohio 서술형 문제가 4점짜리 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자신의 어떤 깨달음이랄까 우리가 보통 자신의 깨달음을 self realization 하죠. self realization understanding 네. 보통 이제 이것을 우리가 현현이라고 그러죠. 에피파니라고 그러죠. 에피파니. 현현이라는데, 요 작품은, 요 문제는 이제 결국 자신의 어떤 깨달음, self realization이라든가 understanding이라든가 아마 에피파니를 묻는 문제가 되고, 전형적인 어떤 제임스 윌스의 더블리너의 어떤 작품의 경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와이즈버그의 오하이오라는 작품의 어떤 주인공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깨달음을 발견하는 그런 즉 다시 말하면 여기 지문이 어떤 게 나오냐면 leaf blown by the wind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에 보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가지다. 결국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가지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어떤 나약성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허약함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약함이라든가 나약성을 다른 그 지문의 다른 문장을 골라내서 문장을 서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주제는 결국 깨달음, 자신의 깨달음. 우리가 깨달음을 받는 그 기회, 모멘트는 굉장히 다양하죠. 자연을 통해서든, 아니면 인간과 인간을 통해서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끼리, 제3자들 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아니면 우연찮은 기회를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깨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에피펜이다, 혹은 셀프 언더스탠딩이다. 일반적으로 보통 그러게 얘기하죠. 일반적인 종교에서, 기독교에서는 레빌레이션이라든가, 새로운 탄생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걸 우리가 레벨레이션이라고 하죠. 다시 환생, 부활, 뭐 그런 의미가 또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영문학 그 소설 문제에서, 소설이든 뭐 시든, 이 서술형에서 이 현현, 자기 깨달음에 대한 문제는 내일 당장 시험을 본다라도 그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 2016년으로 가겠습니다. 2016년은 서술형이 두 문제가 나왔네요. 여기도 제임스 윌스의 A Little Cloud from the Dubliner 이렇게 나왔네요. 더블리너, 이 제임스 윌스는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까지, 2018년까지 4번 걸쳐서 나왔습니다. The Dead, Araby, Eveline, The Little Cloud까지 해서 4번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 제임스 윌스의 그 단편, 특히 더블리너 이 작품은 언제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즉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더블리너의 그 주제는 결국 뭡니까?
self-realization, self-understanding, epiphany, 자기 깨달음, 자기 현현이 되겠습니다. 닉텔 클라우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닉텔 클라우드라는 주인공이 아내를 위해서 블라우스를 사주는데 아주 작은 돈을 가지고 블라우스를 사주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그 가게가 문을 닫기 직전에 계속 지켜보다가 사갖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내가 굉장히 반가워합니다. 뭐 그런 가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변의 인물을 위해서 뭔가를 사다 주고 뭔가를 생각하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아주 평범하지는 않지만 평범하지만은 그 평범한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거기 리틀 클라우드도 바로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예요. 그 다음에 전공의 14번에 알렉산더 밀런의 Declined with Thanks라는 작품이 나오는데요. Not That It Matters라는 작품에서 나온 작품인데요. 자, Declined with Thanks라는 작품은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요즘 경향은 이런 그 자기 깨달음에 관련한 어떤 자기 성찰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휴머니티, 인간성 회복, 현대 물질문명, 산업화 시대에서 우리가 문제되는 게 뭡니까? 인간성 상실이죠. 그래서 인간성 상실, 즉 인간성 상실은 오로지 돈만. 우리가 보통 이것을 스노비즘이라 하죠. 세속주의라고 하죠. 보통 이제 세속주의. 보통 세속주의네. 이 세속주의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속주의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랄까 그런 측면에서 이 작품을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임용고사 이런 작품을 끌어내는 데서 그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되도록 문제 굉장히 교육적이고 좀 시대를 어떤 시대에서 어떤 부조리를 좀 더 경각시키고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그 계몽적인 그런 측면의 어떤 지문을 끌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만약에 누가 100만 파운드를 어느 갑자기 받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들은 만약에 100억을 오늘 갑자기 돈을 받는다면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냥 받겠습니까? 아니면 안 받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받아서 뭐 다른 어떤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가정을 가지고 쓴 작품인데요. 결국 이제 그에 따라서 이 나오는 주인공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지문에 나오는 문장에서 큰 돈을 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는 그룹이라고 나와요. 그런 그룹은 결국 뭐냐? 결국 이제 declined with 그런 큰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이 그룹이 사회는 존재한다는 것을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17년으로 가겠습니다. 2017년은 잭 런던의 사우스 슬라트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렛 에디슨의 위트라는 두 작품이 서술형으로 4점짜리가 2010년에는 두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마가렛 에디슨 위트의 이 작품은 정확하게 소설이라기보다는 시하고 존 다네 시하고 비비안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드라마 장르를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드라마하고 이게 소설하고 명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잭 런던의 사우스 슬러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런더라는 어떤 그 교수가 하층 계층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나름대로 삶을 체험한다랄까요? 이것을 우리가 더블리스라 나중에 우리 형식의 다음 특강에 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측면, 한 개인이 두 가지 측면에서 표현되고 서술되는 것을 우리가 보통 더블리스라 그래요. 그래서 에고와 엘타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는 나죠. 그 다음에 나 말고 내 아니지만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엘타 에고라고 그래요. 엘타
에고와 엘타 에고를 하는데, 이 에고와 엘타 에고의 형식을 갖춘 것을 WS를 하는데, 바로 잭 런던의 사우스 오브 더 슬로우터라는 작품이 바로 이제 이런 형식을 갖춰서 문제를 제출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서술할 수 있느냐, 거기에 나오는 문장을 통해서 서술을 핵심을 뽑아서 서술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걸 묻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렛 에더스의 위트도 마찬가지로 비비안이라는 여성이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이제 죽음이 당장 닥치면은 우리가 이제 현재는 살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건 언제 닥칠지 모르죠. 그래서 인간과 삶의 어떤 뭐 철학이랄까요? 뭐 그런 것이 이제 반영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2018년도 올해죠. 올해 11월 25일 날 나온 문제인데 올해 문제는 드라마 한 문제,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소설 쪽으로 플라너리 오코너의 Enduring Chill from the Everything That Lies Must Converse, 즉 Enduring Chill이라는 작품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저기서 제임스라는 이 주인공이 애시베리언 주인공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어머니가 자기 편지 내용을 모를 것이다. 그 이제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제 지난번 이제 그 기출문제 특강에서 제가 밝힌 바 있듯이 윌리엄 버틀러 예치의 The Second Coming, 재림이라는 작품이 선한이론이라고 해요. 보통 The Theory of 그래도 순한이라고 해요. 보통 순한, 선한. 이게 Theory of Gaia라는데 이렇게 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돈다는 의미인데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세계는, 인류의 세계는 2000년마다 새로운 어떤 문명의 세계가 돌아온다. 뭐 그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세컨드 카밍에 나오는 Theory of the Gaia가 바로 이 작품에 나오는데요. 그 작품의 내용을 엄마한테 내용을 쓰는데 엄마가 과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 서술형 문제가. 그래서 2018년도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에게 2014년부터 15년도, 18년도까지 문학 파트에 대한 기출문제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기출문제를 이제 특강이 있고 또 그때 또 참여하시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선 기출문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만이 과연 어떻게 우리가 문학 공부를 할 것이, 그 중에서 이제 소설 공부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성이 여기서 제시될 수가 있습니다. 짧으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테마 특강이라든가 심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